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은 최대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죠. 자, 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여야 간의 뜨거운 논란이죠. 적폐청산 문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래간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보수 통합에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당을 뛰쳐나갈 기세인데 통합하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인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언론 미디어 동향 정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국 연장됐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 적폐청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래간만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초기에 검찰 특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조금의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은폐, 기피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 연장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근데 의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이 옳다, 뭐 이렇게 결의까지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국민 심판과 정치 보복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을 당시 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이뤄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 구속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정농단 또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예. 빨리 억지 주장을 버리고 이런 극단주의 낡은 정치와 단절해야 네. 국민들이 바라는 그 건전보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그 방침이 뭐 언제적 방침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참 비겁한 분이에요. 네. 이분은 보수 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친박 세력 청산인데 예. 이 과제를 정면으로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친박에 기대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대서 정치 생명도 연장하니까 예. 대단히 비겁한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딱 결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종의 제스처는 조금 취하고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지금까지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 세력에 의존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전 측은하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바른정당의 또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어쨌든 다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태세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 데서만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집 나오니 고생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수 혁신을 자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전 보수 세력의 그 탄생을 얼마나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진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합리적인 진보와 그리고 또 새로운 그 건전한 보수의 그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명을 지금 바른정당 그 의원들이 좀 분명하게 그 자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적폐청산 지금 현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뜻은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추진 성과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여소야대 전국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야당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여소야대 전국의 대책은 어떻게 했어야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세요? 저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소야대 전국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다당제 하에서 현대적인 연합 정치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과감하게 연정의 테이블로 함께하는 그런 플랜이 제시됐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이번 첫 번째 정기국회 때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또 트럼프에게도 당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파트너로 하는 그런 협치. 저는 최대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좀 과감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다가가는 길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할 도리가 없죠.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1년 동안 단독으로 하고 또 개헌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여당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양당 체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양상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양당 체제의 회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양당 체제에 익숙한 관행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연합 정치에 대한 모델을 고민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개헌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긍정적인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건 지방선거 후에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그냥 무조건 억지를 부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이나 또 TK 아닌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말이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어제 세월호 사고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이 몇 개월 후에 30분 뒤로 조작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참사에 대한 무능무책임을 넘어서 완전 범죄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어떤 정치적인 해량 같은 것을 이제 발했는데 그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렸다고 생각해요. 네. 수사 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은폐 기피로 일삼고 단 한 번도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예.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거둬들인 이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시간 미스테리가 7시간 반 미스테리로 됐는데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면서도 국민들의 선처를 바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스스로 자초한 이 여포를 제대로 감당하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정무위원회 네네. 소속이시잖아요. 예. 보니까 두 건을 터뜨리셨던데 하나가 론스타의 이 대표였던 스티븐 리. 네네네. 미국에서 잡았는데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리라는 사람이 그 론스타 코리아 대표인데요. 네네. 2005년부터 12년 동안 도주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론스타 지금 국제 소송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2015년에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령을 내렸는데 네. 문제는 지난 8월 6일 날 잡혔어요. 이탈리아에서. 아, 이탈리아에서.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18일 날 이탈리아 재판에 재판 신청을 해가지고 석방이 됐는데 그것도 정부가 모르고 아하. 그것보다 4일이나 뒤인 22일 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석방된 사람을 인도해 그렇죠. 달라고? 이미 잡아서 다 놓친 다음에 예, 인도 예. 청구를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F 그러니까 로스타 국제소송 TF 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언제 예. 알았냐 하니까 예. 이분은 또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보고 요청을 한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네요. 왜 몰랐을까요? 정부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건 우리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 론스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소송가액만 5조 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그 혐의로 돼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잘못돼도 조 단위의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기억하시겠죠. IMF 경제위기 때 당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169조가 투입됐거든요. 예. 그중에 한 50조는 증발되고 누구 주머니에 가 있는지 몰라요. 예.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년 3, 4조씩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2년 만에 IMF 졸업선언을 하셨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금 IMF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 핵심적인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자본이 이 론스타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거.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게 국제 중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네. 모든 정보를 국회에도 일체 밝히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의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제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보도 밝히지 못했다면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과거 정유라 시건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특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환을 했는데 이거는 다 봉쇄해놓고 네. 정보를 봉쇄해놓고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비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거로군요. 네. 네. 자, 또 한 건 하신 게 CJ에서 아주 예. 조그만 규모의 보험 대리점 알고 보니까 뭐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 두 곳에다가 2천억대 보험을 계약을 몰아줬다? 그거 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그동안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예. 이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 예.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보험 몰아주기로. 예, 그러니까 CJ가 삼성화재에 한 2천억, 2,300억 정도 그 몰아주었는데 네. 그 중간에 예. 아무 실질적인 역할도 없는 보험 대리점을 한 2개 띄워서 띄워가지고 그 수수료를 얼마 챙긴 거예요? 한 200억 생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이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감에서 FTA 문제 주로 다루셨죠? 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주로 그랬어요. 예.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는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중국하고 우리 경제 마찰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FTA, 또 재협상 수순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예. 가지. 예. 둘 다 뭐 안보 문제랑 관련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중국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의원들은 주로 왜 좀 중국이 강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우리가. WTO 제소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사드에 대해서 우리의 내부의 이제 뭐 판단의 문제인데 이걸로 자기들이 보복하는 게 맞냐.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7개월 전에 WTO의 한중 FTA 조항이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는데 WTO 제소를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지적했어요. 예. 이 이야기는 사실 꽤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중 통화 수합 연장 등의 사안을 감안해서 일단 제소를 미룬 것이며 여전히 WTO 제소는 대응 수단의 하나로 유효하다. 예. 답했어요. 한중 통화 수합 연장 합의가 그렇죠. 어제 이루어졌죠. 예, 3년 연장이 됐지 그동안에는 않습니까? 협상 중이었으니까 네. 협상에 혹시 악영향을 미칠까 봐 조금 미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제소를 하면 이길 건데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럼 중국이 또 졌다고 해가지고 뭐 순순하게 그걸 고치겠느냐. 예, 안 고칠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좀 우회해 나가는 게 실익이 더 크냐를 두고 정부가 고민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전략적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한미 FTA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재협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엄포용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 이런 기조로 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많았는데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에 임할 때는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미국의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야죠.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부에서 이거 FTA 재협상 없다. 그런 기조는 사실 말한 게 맞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뭐 말이 조금 뭐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재협상 안 하면 폐기다. 이러니까 지금 재협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재협상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김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 불구가 된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안보를 지켜주고 무역 흑자를 내는 무임승차를 한다고 설명한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TPP를 철회했고 환태평양 그 경제공동체. 예. 그리고 엊그제 유네스코 탈퇴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충분히 간파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간파했었다. 예, 그러니까 밖으로 말하는 거하고 별개로 속으로는 준비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한중 경제 마찰, 한미 경제 마찰 이거 다 이제 안보 문제랑 연동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질문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정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전 이건 공식적 발언으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 근데 뒤에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 그거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국익에는 안보도 들어있죠. 그렇죠. 만약에 김 본부장이 안보하고 통상 연결돼 있죠라고 국회에서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한수 접고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김 본부장은 제 생각에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종 본부장이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참으로 복합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가가 이제 극도로 엇갈립니다. 예. 그런데 공통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FTA 국제통상에 대해서는 김현종만큼 이론이나 실무를 경비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분을 이게 좋아하는 쪽도 그렇고 싫어하는 쪽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고 전문가인 건 다 그렇죠. 인정한다. 예, 미국에서 학석, 박사 학위 다 땄고 미국 유수의 로펌 출신이고 한미 FTA 타결한 뒤에는 이제 UN 대사도 지냈고 WTO에서 직책도 맡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미 FTA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쪽에서는 김현종 본부장은 너무 친미적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예. 지금 이제 여당의 스탠스가 좀 꼬이는 게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한미 FTA, 지금 이대로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뭐 재협상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김현종 본부장한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사실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이 됐었어요. 예. 공천은 안 됐지만 예.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예.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미국의 카운터 파트나 이제 뭐 무역 전문지에서는 김현종은 너무나 반미적인 터프한 인물이다. 정반대의 평가. 네, 이런 평가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터프한 협상 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면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미 FTA 재협상, 미국과 무역 문제 등은 김현종 본부장이 진두지휘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여론을 보면은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유 이러다가 한미 FTA도 깨지면 어떡하냐. 뭐 내심 미국에 좀 양보를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 기회에 한미 FTA 독소조항 다 고치고 뭐 진보적으로 고쳐야 된다. 네. 안 되면 폐기하자. 네. 이렇게 정반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미 FTA 협상이 어떤 쪽으로 귀결되든지 김 본부장은 운명적으로 한쪽에서 세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어느 한쪽에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또 특성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거든요. 욕을 할 테면 해라. 그렇죠. 나는 네. 뭐 내 소신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네. 이분과 이제 한미 FTA 또 한중 경제 마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협상 기간도 오래 걸리고 큰 변화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또 전략 중에 하나는 좀 시간 끌기 네, 쭉 네. 가자. 뭐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사실상 분당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통합파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안녕하세요. 예, 황영철입니다. 네, 당장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온전하게 통합이 돼서 예. 저희들이 분당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 회복해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지금 통합 운동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합쳐야 합니까? 저희가 이 분당에서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계속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또 대통령 후보자도 내고 그러면서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자로서 성공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예. 근데 여러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바른정당의 보수 적자로서의 이러한 노력들은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시점에서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채로 그냥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통합의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합쳐서
보수 재건의 과정들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바른정당까지도 다 당연하다라는 반응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식의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 진영으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한다고 모든 것이 다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물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또 다른 과제들을 좀 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많은 마음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다른 점은 있다고 인정하죠. 아니 정당이라는 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새누리당으로 함께 있을 때도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당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들과 그냥 아예 갈라서서 서로가 죽기를 바라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좀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서청원, 최경환 이런 몇몇 핵심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합당하면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한국당 내의 혁신위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 안들이 나왔고 또 그것이 실천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는 저희 바른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표현을 하고 흡수통합 등등 이렇게 좀 낮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런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조건이라든가 통합의 분위기를 위한 서로의 의지가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을 저희가 걸지는 않지만 그런 조건이 잘 이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또 통합 과정들을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이 20명인데 통합 쪽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의원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한 반반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반. 그렇다면 당대당 통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반은 계속 당을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통합 논의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변수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변수? 그래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분위기 또 보수 세력과의 통합의 움직임에 참여시키는 과정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 여러 가지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이 저는 바른정당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과 또 당원들이 함께 온전하게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무성 의원은 아예 그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26일을 마지노선으로 딱 못 박았거든요. 사실상 2주도 안 남았는데 과연 완전한 당대당 통합식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김무성 대표님과 이제 같이 조차를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서 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부분에 대한 또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사실은 26일은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방향이 잡혀야 되겠다라고는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꼭 그때까지 뭔가가 결정이 나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시점을 너무 서둘러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가능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점이라든지 데드라인 이런 걸 정해놓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어설프게 가거나 급히 서두르거나 그러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 8명에서 10명 탈당할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란데요. 그 기사는 현재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탈당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그 TBS 라디오 의뢰로 지난 11일 성인 남녀 506명 상대로 설문조사했더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에는 반대가 62.9%, 찬성이 22.5%,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반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국민 전체를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 수치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자유한국당 저희도 지금 현재 이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지지도가 낮은 정당이 합하는 걸 또 지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보수 진영과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의 통합을 바라는 분명한 토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탈당했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황영철 의원도 그렇고 아주 강하게 맹비난하셨던 바가 있는데 이제 조금 좀 그런 대목은 머쓱하시기도 하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함께 그 탈당 대열에 이제 섰다가 제가 번복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의 깊이가 깊지 않았고 그리고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제 고민의 정도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바른정당의 통합하러 있습니다만 자강파 의원들에 대해서 뜻이 다르다고 해서 꼭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 없고요. 우리들이 서로 삿대질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되었죠. 자, 앞으로의 재판 쟁점 등등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였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 이것이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구속 상태의 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공범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석방될 경우에는 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증인을 회유한다거나 예. 실제로 얼마 전에 어저께 이 공적인 문서가 조작된 것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와 네,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3차례 불출석한 적도 있고 네. 또 증인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도 거부를 했고 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탄핵 국면에서도 특검에 출석하겠다. 뭐 헌재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안 나갔죠. 다 어겼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구속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가 끝났는데요. 네.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심리할 것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11월, 12월까지는 가야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심 선고일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연말은 돼야 될 것 같고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남아있는 말씀하세요. 예,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 중일 때는 구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 피고인이 더 심리를 받고 싶다거나 재판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남아있는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에 대해서 대가성이 과연 성립이 할 것이냐. 네. 그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심 판결이 났고 이제 2심 재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양쪽의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지만 혐의가 입증이 안 되면 당연히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고 또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혐의를 보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 오늘 법사위 국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김희수 헌법재판 체제를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이 소장을 임명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오늘 파행을 시킨 건데요. 사실은 전혀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김희수 권한대행이 한번 국회 동의 절차가 있다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9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운 분을 지명할 만큼 시기가 안 돼서 당연히 이제 적법하게 재판관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권한대행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오늘 야당 의원들이 오해를 했는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파행을 시켰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헌재를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헌재가 지난 겨울에 이 탄핵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표결을 했고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결된 바로 그 당사자를 권한대행으로 계속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무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후보자를 빨리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기간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을 바꾸게 되면 그 절차를 거치면서 또 지명 절차가 오히려 늦어지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워낙 단기간이라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자리의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제청할 거다 이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자리에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분과 새로 임명되는 분 중에 한 분을 소장으로 지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추가로 인준하는 지명하는 그 시점까지만 권한대행을 하는 거다. 그 시점을 즈음해서 그 소장 지명을 하실 테니까요. 예.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19대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의원이 법안을 냈고, 예. 20대에 와서는 저희 쪽에 이춘석 의원이 냈는데, 예.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을 때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현재 법상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예. 대통령이 새로 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면 6년간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예. 이런 혼란이 없이 또 지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법 통과는 되더라도 정기국회 막바지나 될 테니까 그 이전에라도 예. 재판관 나머지 한 분은 지명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만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하여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희수 후보를 지명했을 때도 야당에서 문제가 삼은 것이 네.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재판관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소장을 1년 하고 다음에 또 소장을 뽑을 테니까 대통령이 여러 번 권한을 행사하지 않냐. 예. 그리고 재판관들이 소장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게 되지 않냐. 예. 이런 논리를 펴셨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좀 빨리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염려가 없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예. 국회도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임 소장의 지명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 자녀 임기에 관계없이 소장으로 지명하면 새로 6년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찬성인가요? 19대 때 그런 내용의 법안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론이 어떤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건 협의를 거치면 여야 어느 쪽에도 불리하거나 유리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요. 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아주 시끄럽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현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위원장이란 분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언론노조 MBC 본부 측 인사들 만난 적 있습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호성 씨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다. 손석희하고 나머지 기자들 나와서 정인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경찰 보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부끄러운 줄. 네. 위원장 일한 분 이런 호칭도 나오고 이호성 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반발을 쭉 했는데요. 오늘 시작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이호성은 사퇴하라 이렇게 쓴 종이 쭉 붙이고 나오기도 했고요. 이 국감장 앞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들이 침묵 시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경내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이른바 5대 비리에 모두 포함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위원장으로 인정 안 하겠다면서 적폐위원장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김성태 의원은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온 그분하고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 성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예. 또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의 조원진 의원은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증인선서 끝나고 퇴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가 어떤 거죠?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정상화가 사실은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과 똑같은 것이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그 선봉에 선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이 자유한국당은 방통위가 MBC의 부당노동 행위 등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개입을 해서 이사와 이사장을 교체를 하고 결국 김장겸 사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구여권 성향의 KBS 및 박문진 이사 일부가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음모다라는 게 이들이 쭉 하고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선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말하고 한쪽에선 야당에선 방송 장악이라고 말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대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논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영방송 정상화냐 방송장악이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을 언급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 두 사람 모두 MBC 출신이거든요. 어허. 자기가 최명길 의원하고 MBC에서 함께 30년을 보낸 사이인데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 최명길 의원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있었던 자리가 수원지국 영어사원이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원래 기자인데. 그렇죠. 예. MBC 경영진이 기자와 PD, 아나운서 뭐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긴다든지 또 부당노동 행위로 재판에 갔다가 졌는데도 일을 주지 않는 상황을 이어지는 그런 괴롭히는 행태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영방송은 공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고 이런 공적 통제를 하는 주체는 국회와 방통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국회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네.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장난질 멈추십시오. 의사도 역량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 외부에 말씀하실 때는 있었던 그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아주 화난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부터 언론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연정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거든요. 예.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안철수 대표의 면전에서 또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연정 논의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연정 논의 등등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차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차원이나 연정 제안한 건 사실인가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뭐 아예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요. 연정은 좀 과한 얘기인데 입법과 예산에 있어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협치의 틀을 만든다는 거하고 연정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각제와는 달리 지금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장관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10일 날 밤에 중진의원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각 연정 그리고 정책연합에 대한 비공식 제안을 받았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는 있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볼까요? 뭐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겠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앞두고 가속화되는 이 보수 통합 이건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상대편이 통합하니 우리도 좀 합치자. 그렇죠. 예. 현재 의석수를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이지 않습니까? 예. 앞서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을 텐데 바른정당에서 10명 이상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합류하게 되면은 원내제일당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계 개편의 불씨를 좀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화난 목소리를 내놓는 건 그 국민의당 안에서 연정에 좀 동의하는 의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렇죠. 지금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경고성 멘트 이것도 방금 들으신 것처럼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연정이나 통합 논의를 아예 거부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뭐 그제 했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 발언 나오고 나서는 좀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묘한 뉘앙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뉘앙스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연정과 정책연합 제의는 지금 뭐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질 수 있고 또 국감 초점도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DJP 연합정권 구성과 유지, 파기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총선 민의대로 3당제로 국민의 뜻 존중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DJP 연합이라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당한 양보로 실현이 됐던 건데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국무총리 맡고 경제 5부처 장관의 임명권을 또 갖기로 하고 그리고 내각제 개헌까지 약속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었죠. 이 DJP 연합은 내각제 개헌 무산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이것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이 바로 앞서서 있었던 이 2000년 16대 공천에서 양당의 연합 공천이 무산이 돼서 자민련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결국 총리직 그리고 정확한 내각 임명권 보장, 뭐 개헌,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선거 연합 이걸 다 테이블 위에 놓자 뭐 이런 메시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묘하다는 것이죠. 예. 그럼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좀 지금은 낮은 것 같은데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지인들 천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9월 5일에 제 아내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누구 목소리입니까? 이제 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범인 이형학이 이제 뭐 경찰 수사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언론에 공개가 돼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죄송하다 이런 말을 반복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뒤에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심신미약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들으신 대로 뭐 자기 아내 자살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좀 엉뚱한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대부분 밝혀졌어요. 근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수면제 먹이고 성추행하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했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 만 하루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시간을 허비해서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애초 경찰은 단순 가출로 이 사건을 판단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피해자와 이형학의 딸이 만나기로 했다 이 사실을 파악을 못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또 이형학이 배우자의 자살 사건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이 실종 수사팀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정황도 같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업무 처리 규칙 등을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보고도 이제 나흘 뒤에야 받았다고 하니까 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꼭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언론계 동향 정리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KBS, MBC 상황부터 정리하겠는데 네. KBS에서 구 여권 추천 이사 1명 사퇴했죠? 네네. 김경민 이사가 사퇴했습니다. 지난 11일 수요일에 KBS 구여권 이사였던 김경민 한양대학교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김 이사가 방통위에 밝힌 사퇴의 변은요. 일신상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후학을 위해 학교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다수 이사, 즉 구여권 이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7일 방송문화진흥회 유희선 이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가 이제 MBC 쪽이죠. 네네. 그동안 방문진은 구 여권 추천 이사가 6명, 구 야권 추천 이사가 3명. 6대3. 6대3. 그리고 KBS 이사회는 구 여권 추천이 7명, 구 야권 추천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7대4. 네. 여당 추천 이사가 만약에 한 명씩 더 사퇴하게 된다면 KBS, MBC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양쪽에서 한 명씩 사퇴했으니까 구조가 5대4, 6대5.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쪽에서 그 사퇴한 자리를 한 명씩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만 더 사퇴하면 역전된다. 이런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구 여권 이사를 노조와 정부 인사들이 압박해서 강제로 사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도 비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노조 쪽에서 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을 또 취재해서 보도했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내용이죠?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견해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기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 메모 중에서 KBS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입수했고요. 이를 새노조 파업뉴스로 보도했습니다. KBS 새노조가 확인한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인데요. 2015년 3월 23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KBS의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해서 중징계를 지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큐멘터리 중징계를 지시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2월 초 KBS에서 방영된 뿌리 깊은 미래는 건국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다. KBS가 어떻게 이런 다큐를 제작할 수 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방송된 KBS 뿌리 깊은 미래는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광복 직후의 분단 전국과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활동을 흑백 영상으로 담아낸 다큐였습니다. 이 영상을 저도 실제로 봤는데요. 그야말로 옛날 흑백 사진들을 쭉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병기 실장의 지시가 나온 지 2달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정 제재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제재의 사유를 보면요. 첫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남침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제재 사유로 둔 거죠. 두 번째, 서울 수복 후 뚜렷한 증거 없이 북한군에 부역한 혐의자를 처벌했다고 표현한 것은 역사 왜곡이다.
서울 수복후에 북한군 부역자 처벌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역사 왜곡이다. 예.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예. 세 번째는 흥남철수 당시 부두 폭파 영상을 보여주면서 민간인이 남아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이유로 당시에 중징계인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경고라는 징계는 사실 흔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법정 제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정말 강한 징계인데 이런 예. 것이 나왔고 예. KBS 본부는요. 당시 다큐는 주로 힘겹게 당시를 버텨낸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려보자는 의도로 제작했고 시청자들의 호평도 이어졌었다라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중징계를 지시하고 방심위가 이를 그대로 따른 언론 탄압 정황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재 사유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 이유가 제재 사유 중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외에도 또 교과서 국정화 성공을 위해서 비판 세력을 제어해야 하니 KBS, EBS 등 매체를 활용하라라는 멘트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나왔다. 이것도 비서실장의 멘트입니까? 비서실장의 멘트는 아닙니다. 아, 예, 그 예. 비서관회의에서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네. 이런 메모가 있었고요. 실제로 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던 2015년 말에 KBS는 국정화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장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죠. 방송평석의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평석의 간섭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방송법이니까요. 네. KBS 본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방송국 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해서 뭐 징계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걸 콕 찍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네, 네. 이거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MBC 쪽 노조는 오늘 고영주 이사장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오늘 그 MBC 945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조금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정체불명의 업자에게 MBC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라고 MBC 경영진에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2016년 2월 고영주 이사장은 백종문 당시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MBC 여의도 사옥 부지를 사겠다는 사업가 하모 씨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백종문 본부장은 곧바로 담당 실무자를 데리고 여의도 모 호텔에서 하모 씨를 만났고 이 하모 씨란 사람은 여의도 부지를 4,800억 원에 그것도 일시불로 현금으로 사겠다. 이야.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 4,800억으로? 네. 그런데 이미 당시 여의도 사옥 부지를 외부 사업자와 MBC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예. 이 결정은 그냥 단순 결정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MBC 자산개발국은 하 씨에게 공개 매각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6년 6월 박문진 이사회에서 회사가 결정한 공동 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자산개발국에게 4,800억 원을 준다는데 수의계약이 왜 안 되느냐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1월 정기 이사회에서도 또다시 하모 씨에게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모 씨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1조 원의 지급 보증도 받았다면서 매각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문제는 MBC 노조에서 취재 결과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해당 대형 건설사는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요. 사실무근? 네. 그러니까 하 씨가 실제로 이런 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MBC 노조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영주 이사장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 씨에게 여의도 부지를 팔라고 회사에 관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네. 고 이사장과 하모 씨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의혹 수준이죠? 네, 전부 의혹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말씀을 계속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고영주 이사장이. 그래서 MBC 본부는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배임 미수 혐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임 미수? 배임을 미수하는 것도 배임 미수 혐의,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보도 비평 들어볼 텐데 아까 KBS 김경민 이사 사퇴한 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매우 흥분했다 막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조선일보를 말씀드린 건데요. 조선일보는 12일 지면에만 총 5건을 보도했습니다. 요 사안관에서 5건? 예. 네. 일면 보도를 일단 하나 했고요. 일면에 팔면봉이라는 짧은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 앞 시위, 뒤캐기 등 전방위 압박에 KBS 야권 이사 1명
대통령 사퇴, 무리하면 결국 탈날 것이라고 멘트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1면에 이렇게 2개가 나간 다음에 3면에 하단 광고를 제외한 전체를 할애해서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물론 이 3건 중에서 한 건은 박문진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MBC 내용이에요. 쪽. 네, 예, MBC 예. 쪽 이야기예요. 예. 일단 보도를 보면 김경민 KBS 이사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 따옴표입니다. 협박 압력 못 견디겠다. 사퇴라는 제목의 일면 보도였는데요. 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경민 이사는 후학 양성을 위해 물러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어요.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뒤이어서 조선일보는 이 대답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김 이사가 일부 동료 이사들에게 끝까지 버티지 못해 미안하다. 협박과 압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일부 동료 이사들에게 말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이죠. 근데 그걸 제목으로? 이걸 제목으로 뽑은 거죠. 그것도 따옴표를 쳐서? 네, 따옴표를 쳐서.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어서 강의 때마다 찾아와 사찰하듯 조사, 제자 직장까지 찾아가 질문 공세라는 보도에서도요. 예. 굉장히 노조가 심한 압박을 가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노조의 퇴진 요구를 정권의 개입으로 이어가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강규영 이사 관련해서 인터뷰를 썼어요. KBS 강규영 이사가 또 다른 이사가 있잖아요. 법인카드 애견 카페 사용한 그 이사를 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해임하라. 뒷구멍으론 못 나간다. 이것도 따옴표입니다. 예. 이런 12일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참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이 보도에서 제일 황당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빚고 있는 당사자이잖아요. 강규영 이사. 네, 강규영 이사가. 예. 그런데 이 강규영 이사의 그 주장만으로 인터뷰가 너무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인터뷰니까 그분의 주장은 실을 수 있지만 예.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특히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9월 20일 이사회에 들어가다 봉변을 당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네. 그러자 강 이사는 집단으로 몸으로 돌진하고 누르고 팔을 잡고 끌어당기고 가방을 빼앗고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답합니다. 노조원들이 이랬다? 네네. 이어지는 말은 강 교수가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대 곁에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던데 라고 물어봅니다. 기자가. 예. 그러자 강 교수는 그들은 온갖 폭력, 폭언, 모욕을 다 한다. 노조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 나를 두고 개또라이라고 하더라. 내가 왜 그들에게 꿀리나. 상대를 패놓은 자가 알밤 한 대 맞았다고 난리를 친다. 굴복하고 싶지 않다. 기죽고 싶지도 않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강 이사의 이런 답변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강 이사는 이미 9월 19일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 현장에서 V자를 그리며 조롱을 먼저 했고요. 이에 다음 날 피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강 이사의 행태에 대해서 일베 또라이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일 당했다는 봉병 역시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대 사이에서 강 이사는 시위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당시의 상황을 KBS 본부와 그 사측이 모두 동시에 촬영을 해뒀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어디에도 강 이사가 폭행당한 장면이 없다고 하고요. 없어요? 예. 심지어 1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강 이사 본인이 폭행 장면이라면서 화면에 재생한 당시 촬영 영상에서조차도 주장을 뒷받칠 만한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폭행당한 장면이라고 보여줬는데 폭행당한 장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강 이사 본인이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앞에서 팔뚝질을 하고 홍위병 짓을 대체 왜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장면이 보였을 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폭행당했다라는 인터뷰를 그냥 냈다. 네, 낸 거죠. 그리고 또 법인카드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애견 카페에서 결제한 금액이 36만 원이다. 나는 애견인이다. 애견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신문과 시사 잡지를 읽는다. 이것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변명도 했는데요. 이제 본인이 시사와 신문 잡지를 읽는 것은 KBS 이사로서의 행위다라고 주장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보도를 이제 변명을 담아줬습니다. 예. 하지만 KBS 새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이것 말고 의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왜 애견 행사 뒤풀이 그렇죠. 식사값 네. 자기가 미리 가니까
이 카드로 계산하고 주고 간 이런 것도 주고 있었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수증까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뒤풀이 식사를 그 법인카드로 한 것, 그리고 주말 공휴일 백화점 및 해외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 공영 관람기간 및 공공기관 사용료 등을 사용한 내역 등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명은 전혀 싫지 않고요. 그렇다면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편향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로 KBS 김경민 이사 사퇴 관련해서는 아까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신문이었고 방송은 어때요?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MBC가 이 보도를 저녁 종합 뉴스에 전했습니다. 김경민 이사 사퇴,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라는 11일자 보도였는데요. 김 이사의 사퇴가 노조와 정권의 부당한 압박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 조선일보와 다른 것은요. 앵커가 오늘 KBS의 김경민 이사가 오늘 돌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 어디에도 이런 그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리드멘트에서는 보도를 시작하면서는 앵커가 이런 말을 했다. 앵커 멘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요.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KBS 노동조합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김 교수의 사퇴는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대로 진행된 결과이다. 한양대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성명을 소개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임 실장과 추 대표의 모습을 10초 넘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KBS 노동조합이라는 사람이 한 말, 이것을 이렇게 특별한 사실 이게 근거가 없는 거의 카더라에 가까운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특정 인물을 이렇게 지목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한 것은 지나친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으로 밝혔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 뭐 이거 말이죠. 지금 큰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신문 방송 모두 내놓지 않은 매체는 없습니다. 다만 보도의 양적 질적 차이는 있는데요. 우선 방송의 경우 MBC가 가장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 순서를 한번 봤는데 M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저녁 종합뉴스에 톱보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홀로 관련 보도를 11번째 보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두세 번째도 아니고 11번째. 그리고 보도량도 JTBC는 8건, SBS와 TV조선이 각각 3건, KBS와 채널A, MBN은 각각 2건씩 보도했는데 MBC는 단 한 건만 보도했습니다. 11번째로 단 한 건. 그런데 내용은 어땠어요? 보도 내용도 물타기성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MBC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보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논란이다라고만 보도를 하면서 야권의 그런 반발이 있다 이런 거. 야권의 반발 위주로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의 발표 그 자체를 자세히 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공방으로만 처리하는 이런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C는 세월호 보고 일지 사후 조작 의혹이라는 보도에서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구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사고 사진을 보고서에 넣으려다가 최초 보고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들었다. 실제 보고는 10시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10시 보고서에 9시 35분에 추가 구조대가 투입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9시 30분에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됐다면 5분 뒤에 미래 상황이 담겨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박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인지 지금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누구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그 익명의 관계자들 발언을 자꾸 인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반박에 의하면 최초 보고가 9시 30분이었고 몇 개월 후에 그걸 10시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청와대 발표는 거짓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보고가요. 다른 데서는 전혀 이런 발언이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MBC만 보도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도 몇 건씩 보도를 했는데 여야의 어떤 뭐 정치 쟁점, 야권의 반발 이런 것 위주로 보도를 하더라. 그렇죠. 대부분이 그랬고 JTBC만 주로 이제 그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전을 해준 다음에 공방 내용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아싸다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리라는 사람이 그 론스타 코리아 대표인데요. 네네. 2005년부터 12년 동안 도주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론스타 지금 국제 소송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2015년에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령을 내렸는데 네. 문제는 지난 8월 6일 날 잡혔어요. 이탈리아에서. 아, 이탈리아에서.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18일 날 이탈리아 재판에 재판 신청을 해가지고 석방이 됐는데 그것도 정부가 모르고 그것보다 4일이나 뒤인 22일 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석방된 사람을 인도해 그렇죠. 달라고? 이미 잡아서 다 놓친 다음에 청구를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F 그러니까 론스타 국제소송 TF 장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언제 알았냐 하니까 이분은 또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보고 요청을 한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네요. 왜 몰랐을까요? 정부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건 우리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 론스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소송가액만 5조 1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그 혐의로 돼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잘못돼도 조 단위의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기억하시겠죠. IMF 경제위기 때 당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169조가 투입됐거든요. 그중에 한 50조는 증발되고 누구 주머니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년 3, 4조씩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2년 만에 IMF 졸업선언을 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금 IMF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자본이 이 론스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게 국제 중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국회에도 일체 밝히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보도 밝히지 못했다면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과거 정유라 시건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환을 했는데 이거는 다 봉쇄해놓고 정보를 봉쇄해놓고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비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거로군요. 자, 또 한 건 하신 게 CJ에서 아주 조그만 규모의 보험 대리점 알고 보니까 뭐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 두 곳에다가 2천억대 보험을 계약을 몰아줬다? 그거 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그동안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이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보험 몰아주기로? 그러니까 CJ가 삼성화재에 한 2,300억 정도 몰아주었는데 그 중간에 아무 실질적인 역할도 없는 보험 대리점을 한 2개 끼워가지고 그 수수료를 얼마 챙긴 거예요? 한 200억 챙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이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감에서 FTA 문제 주로 다루셨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주로 그랬어요.
통상교섭본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는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중국하고 우리 경제 마찰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FTA, 이것도 재협상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예. 가지. 예. 둘 다 뭐 안보 문제랑 관련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중국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의원들은 주로 왜 좀 중국이 강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우리가. WTO 제소 이런 그렇죠. 거. 예. 뭐 사드에 대해서 우리의 내부의 이제 뭐 판단의 문제인데 이걸로 자기들이 보복하는 게 맞냐.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7개월 전에 WTO의 한중 FTA 조항이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는데 WTO 제소를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지적했어요. 예. 이 이야기는 사실 꽤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중 통화 수합 연장 등의 사안을 감안해서 일단 제소를 미룬 것이며 여전히 WTO 제소는 대응 수단의 하나로 유효하다. 예. 답했어요. 한중 통화 수합 연장 합의가 그렇죠. 어제 이루어졌죠. 예, 3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협상 중이었으니까 네. 협상에 혹시 악영향을 미칠까 봐 조금 미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됐다고 해가지고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제소를 하면 이길 건데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럼 중국이 또 졌다고 해가지고 뭐 순순하게 그걸 고치겠느냐. 안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좀 우회해 나가는 게 실익이 더 크냐를 두고 정부가 고민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한미 FTA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재협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엄포용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 이런 기조로 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많았는데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에 임할 때는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미국의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야죠.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부에서 이거 FTA 재협상 없다 그런 기조는 사실 말한 게 맞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뭐 말이 조금 뭐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재협상 안 하면 폐기다. 이러니까 지금 재협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재협상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김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 불구가 된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안보를 지켜주고 무역 흑자를 내는 무임 승차를 한다고 설명한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TPP를 철회했고 환태평양 그 경제공동체. 그리고 엊그제 유네스코 탈퇴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충분히 간파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간파했었다. 예, 그러니까 밖으로 말하는 거하고 별개로 속으로는 준비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한중 경제 마찰, 한미 경제 마찰 이거 다 이제 안보 문제랑 연동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질문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정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네. 전 이건 공식적 발언으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 근데 뒤에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 그거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국익에는 안보도 들어있죠. 그렇죠. 만약에 김 본부장이 안보하고 통상 연결돼 있죠라고 국회에서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한수 접고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김 본부장은 제 생각에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종 본부장이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참으로 복합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가가 이제 극도로 엇갈립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FTA, 국제통상에 대해서는 김현종만큼 이론이나 실무를 경비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분을 이게 좋아하는 쪽도 그렇고 싫어하는 쪽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고 전문가인 건 다 그렇죠. 인정한다. 네, 미국에서 학석, 박사 학위 다 땄고 미국 유수의 로펌 출신이고 한미 FTA 타결한 뒤에는 이게 UN 대사도 지냈고 WTO에서 직책도 맡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미 FTA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쪽에서는 김현종 본부장은 너무 친미적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예. 지금 이제 여당의 스탠스가 좀 꼬이는 게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한미 FTA 지금 이대로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뭐 재협상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김현종 본부장한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사실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이 됐었어요. 공천은 안 됐지만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미국의 카운터 파트나 이제 뭐 무역 전문지에서는 김현종은 너무나 반미적인 터프한 인물이다. 정반대 평가. 네, 이런 평가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터프한 협상 전문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면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미 FTA 재협상, 미국과 무역 문제 등은 김현정 본부장이 진두지휘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여론을 보면은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유 이러다가 한미 FTA도 깨지면 어떡하냐. 뭐 내심 미국에 좀 양보를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야당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여소야대 정국의 대책은 어떻게 했어야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세요? 저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다당제 하에서 현대적인 연합 정치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과감하게 연정의 테이블로 함께하는 그런 플랜이 제시됐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이번 첫 번째 정기국회 때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또 트럼프에게도 당당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파트너로 하는 그런 협치. 저는 최대한 연대의 폭을 넓혀서 좀 과감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할 도리가 없죠.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1년 동안 단독으로 하고 또 개헌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여당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양당 체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양상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양당 체제의 회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양당 체제에 익숙한 관행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연합 정치에 대한 모델을 고민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개헌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긍정적인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건 지방선거 후에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그냥 무조건 억지를 부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이나 또 TK 아닌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말이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어제 세월호 사고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이 몇 개월 후에 30분 뒤로 조작됐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참사에 대한 무능무책임을 넘어서 완전 범죄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과 관련해서 네. 뭐 일각에서 뭐 어떤 정치적인 해량 같은 것을 이제 발했는데 그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렸다고 생각해요. 네. 수사 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은폐 기피로 일삼고 단 한 번도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거둬들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시간 미스테리가 7시간 반 미스테리로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면서도 국민들의 선처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스스로 자초한 이 여포를 제대로 감당하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보니까 두 건을 터뜨리셨던데 하나가 론스타의 이 대표였던 스티븐 리. 네네네. 미국에서 잡았는데 풀어준 다음에 이기회의 한미 FTA 독소 조항 다 고치고 뭐 진보적으로 고쳐야 된다. 안 되면 폐기하자. 이렇게 정반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미 FTA 협상이 어떤 쪽으로 귀결되든지 김 본부장은 운명적으로 한쪽에서 세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어느 한쪽에선. 그렇죠. 근데 이분의 또 특성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이거든요. 욕을 할 테면 해라. 그렇죠. 나는 뭐 내 소신으로 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한미 FTA 또 한중 경제 마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협상 기간도 오래 걸리고 큰 변화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또 전략 중에 하나는 좀 시간 끌기 쭉 가자. 뭐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사실상 분당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통합파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네, 당장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온전하게 통합이 돼서 저희들이 분당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 회복해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통합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합쳐야 합니까? 저희가 이 분당에서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계속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또 대통령 후보자도 내고 그러면서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자로서 성공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근데 여러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바른정당의 보수 적자로서의 이러한 노력들은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점에서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채로 그냥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통합의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합쳐서 보수 재건의 과정들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바른정당까지도 다 당연하다라는 반응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식의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 진영으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한다고 모든 것이 다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물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나왔습니다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또 다른 과제들을 좀 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많은 마음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다른 점은 있다고 인정하죠. 아니 정당이라는 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새누리당으로 함께 있을 때도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당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들과 그냥 아예 갈라서서 서로가 죽기를 바라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좀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서청원, 최경환 이런 몇몇 핵심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은 최대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죠. 자, 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여야 간의 뜨거운 논란이죠. 적폐청산 문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래간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보수 통합에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당을 뛰쳐나갈 기세인데 통합하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앞으로의 쟁점은 무엇인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언론 미디어 동향 정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국 연장됐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 적폐청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래간만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검찰 특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조금의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은폐, 기피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 연장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근데 의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이 옳다 이렇게 결의까지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국민 심판과 정치 보복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을 당시 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이뤄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이 구속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정농단 또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빨리 억지 주장을 버리고 이런 극단주의 낡은 정치와 단절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그 건전 보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그 방침이 뭐 언제적 방침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참 비겁한 분이에요. 네. 이분은 그 보수 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친박 세력 청산인데 예. 이 과제를 정면으로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친박에 기대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대서 정치 생명도 연장하니까 예. 그 뭐 대단히 비겁한 분 아닙니까? 네. 좀 그러니까 완전히 딱 결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종의 제스처는 조금 취하고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지금까지 이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 세력에 의존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전 측은하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온 김에 바른정당의 또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어쨌든 다시 합쳐야 된다. 뭐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태세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 데서만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집 나오니 고생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수 혁신을 자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전 보수 세력의 그 탄생을 얼마나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진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합리적인 진보와 그리고 또 새로운 그 건전한 보수의 그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명을 지금 바른정당 그 의원들이 좀 분명하게 그 자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적폐청산 지금 현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뭐 뜻은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추진 성과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뭐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어요.